팡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산울림을 타고 번지자 송 선생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몸을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공포보다는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깊은 이마주름 사이로 배어나왔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교수님. 여자가 총구를 다시 고쳐 잡으며 어둠 속에서 송 선생의 기척을 찾으려 발을 뗐습니다. 주변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골짜기 아래에는 이름 모를 흐드러진 들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송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끝에 박히는 차가운 흙의 감촉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짜기 위쪽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경찰이다. 총 내려놓고 손들어. 강 형사의 천둥 같은 호통이 메아리 쳤습니다. 당황한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강 형사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목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뒤따라온 대원들이 들이닥치며 살기등등했던 남자와 여자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강 형사는 숨가쁘게 비탈을 내려와 송 선생을 살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 말 안 듣고 이렇게 위험한 데를 혼자 오시면 어떡합니까? 송 선생은 강 형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랫입술은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승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물 바구니 밑바닥에서 흙투성이가 된 푸른 나비의 겨울 원고 뭉치를 꺼내 강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자네가 찾던 그 30년치 독약일세. 조심히 다뤄. 아주 매운맛이니까. 송 선생은 안경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멀어지는 범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스라한 달빛이 그녀의 은발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루했던 시골 서점 할머니의 평범한 하루는 그렇게 전설적인 탐정의 복귀전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며칠 뒤 송 선생의 서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 뿐 서점 안쪽 주방에선 송 선생이 찜질기를 허리에 대고 앉아 연신 곡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고아고 나 죽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험한 산을 탔을꼬. 허리가 끊어지겠어 아주. 송 선생은 투덜대면서도 어깨 너머로 강 형사가 가져온 사건 종결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로 송 선생은 마을에서 비자금 잡는 할머니로 이름이 났고 덕분에 서점에는 구경꾼들이 몰려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횡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점 문에 달린 종이 딸랑이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송 선생 계신가? 서울서 배달이 왔는데 아주 희한한 게 왔어. 우체부 박 씨가 내민 것은 보낸 이의 이름이 없는 커다란 소포였습니다. 송 선생은 아이고 삭신이야를 연발하며 엉금엉금 기어가 소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책 한 권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비가 머무는 곳에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해안을 빌려주십시오. 송 선생이 책장을 넘기자 책장 사이에서 박제된 커다란 파란 나비 한 마리가 너울너울 춤추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나비의 날개에는 미세한 좌표가 새겨져 있었죠. 애구구. 이놈의 팔자야.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또 누가 이런 해괴한 걸 보냈노.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아주 난리들이구먼. 입으로는 당장이라도 곡소리를 내며 들어놓을 기세였지만 송 선생의 손톱 끝은 벌써 책장에 숨겨진 암호를 분석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는 그녀의 입가엔 아이고 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송 선생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옛 제자이자 현재 유물감정소 소장인 중년의 박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박 소장, 나 송 선생일세. 자네 혹시 파란 나비 문양을 쓰는 비밀 결사나 사모임 같은 거 들어본 적 있나? 그래, 날개에 좌표를 새길 만큼 지독한 놈들 말이야. 내가 알아볼 테니 자네는 기록 좀 뒤져서 연락 주게나. 전화를 끊은 송 선생은 본격적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노인네가 밤중에 무슨 마시를 이렇게 멀리 간다니. 투덜대면서도 손은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비해 빨간 내복을 겹겹이 껴입고 혹시 몰라 비상용 밧줄 대신 튼튼한 침대포를 돌돌 말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점 문을 잠그려던 그녀는 아차 싶어 발등을 덮는 폭신한 슬리퍼를 벗고 낡은 등산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온수 매트 위에서 지질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이람. 송 선생은 마을버스가 끊긴 길을 따라 옆 동네 폐교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길, 그녀의 손전등 불빛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폐교 정문에 도착하자 녹슨 철문이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계신가? 나물 캐러 온 노인네니까 너무 경계들 말어. 아고아고 나 죽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송 선생은 품 안의 지팡이 검을 꽉 쥐었습니다. 폐교 운동장 한가운데 낮에 봤던 그 파란 나비가 환청처럼 너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관절 마디마디가 쑤셔서 비가 오려나. 송 선생은 삐걱거리는 폐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연신 곡소리를 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산허리 아래 놓인 이 폐교는 낮에 봐도 으스스한데 밤에 보니 꼭 귀신이라도 나올 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텅 빈 운동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피아노에서 갑자기 건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띵, 도, 미, 소. 기괴한 선율이 밤 공기를 가르자 송 선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이쿠 깜짝아. 어느 놈이 밤중에 남의 잠을 깨우고. 피아노질이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며 머리띠처럼 질질 흘러내리는 두건을 다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웬 낡은 우유 팩 하나와 은색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 선생이 가까이 다가가자 피아노 소리가 멈추더니 건반 아래쪽에서 작은 통로 하나가 스르르 열렸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계단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 노인네더러 여길 내려가라고. 도가니 다 나가겠네. 입으로는 투덜대면서도 송 선생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만약의 사태를 위해 챙겨온 주사위 하나를 꺼내 통로 안으로 굴려보았습니다. 주사위가 바닥에 닿는 소리를 듣고 깊이를 가늠한 그녀는 침대포를 밧줄 삼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공간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파란 나비 박제들이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 아까 서점에 왔던 여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솥동가리처럼 지저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었죠. 교수님 결국 좌표를 읽고 오셨구려. 송 선생은 허리를 펴며 지팡이를 탁 짚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사람아, 불을 꺼면 곱게 서점으로 오지 왜 이 고생을 시키나? 내 반지 끼던 시절. 인내심은 벌써 다 말라 비틀어졌구먼. 아이고 이제 보니 이 양반이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배웠구먼. 송 선생의 매서운 호통이 지하 공간에 울려 퍼지자마자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전등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솥동가리 같은 옷을 입은 노인은 비열하게 웃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교수님, 그 나이엔 앞도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겠소? 하지만 놈은 송 선생을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송 선생은 이미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며 가방 속 침대포 뭉치를 단단히 쥐고 있었죠.
그녀는 마름모꼴로 배치된 지하실의 모서리 위치를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소리 나올 놈은 내가 아니라 내 놈이야. 송 선생은 약지 손가락에 꼈던 묵직한 옷가락지를 빼서 반대편 벽으로 던졌습니다. 챙그랑 소리가 나자 노인이 그쪽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 빈틈을 놓칠 리 없는 송 선생은 등산화시는 발로 바닥을 강하게 차며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소리와 함께 놈이 고꾸라지자 송 선생은 챙겨온 침대포를 그물처럼 휘둘러 노인을 굴 속에 갇힌 짐승처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놈이 발버둥 쳤지만 송 선생은 틈새 하나 허용하지 않는 노련한 솜씨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실 출입구의 빗장을 지팡이로 단단히 걸어 잠근 송 선생이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들어오자 굴욕적으로 묶인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짓도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야 이놈아, 감히 누구 앞에서 머리띠 동여매고 덤벼. 내가 고고학 현장에서 흙 파먹을 때 넌 숟가락질도 못하던 놈이야. 송 선생은 묶여있던 여자를 풀어주며 아픈 관절을 툭툭 털었습니다. 매운맛 추리보다 더 매운 송 선생의 물리치료에 노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웅얼거렸습니다. 강 형사, 이놈 빗장 걸어놨으니 얼른 와서 데려가게. 아구아구, 나 진짜 이제는 파스 없으면 못 살겄다. 송 선생은 강 형사에게 노인을 인계하고 서점으로 돌아와 사흘 밤낮을 알아누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진짜 은퇴다 은퇴. 라며 내복바람에 파스를 온몸에 도배하고 지냈죠. 드디어 몸을 추스르고 서점 문을 열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송 선생은 안경을 고쳐 쓰고 문 앞에 선 채 굳어버렸습니다. 정갈하게 닦아놓은 서점 간판 바로 옆에 못 보던 나무 판자 하나가 너울너울 바람에 흔들리며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간의 서점 앤드 아이고 탐정사무소.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 송 선생은 그 글씨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입가엔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고얀 녀석, 스승 골탕 먹이는 데는 아주 도가 텄구먼. 간판을 달아놓고 간 범인은 바로 제자 강 형사였습니다. 간판 뒤편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안 말릴 거 아니까 겸업하시죠. 대신 현장 갈 땐 꼭 연락 주시고요. 송 선생은 아이고 나 죽네를 연발하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간판의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추었습니다. 결국 시골 마을의 작은 서점은 은밀한 사건들이 모여드는 탐정 사무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날 오후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책 찾으러 온 건 아니고 우리 집 소가 자꾸 밤마다 사너리를 쳐다보며 우는데. 송 선생은 약지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돋보기를 치켜 올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복의 총각, 소가 우는 건 수의사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와. 근데 그 소 눈동자가 혹시 마름모꼴로 변하든가. 말은 퉁명스럽게 내뱉으면서도 송 선생은 벌써 무릎 보호대를 허리띠 안쪽으로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아이고 소리가 끊이지 않는 송 선생의 이중 생활이 이제 막막을 올렸습니다.